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이신 김기흥 포스텍 교수께서 인간 병원체 기술의 혼종적 결합체로서 질병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김기흥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예. 그럼 파일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텍 인문사역부에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기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앞에 김재희 선생님이나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워낙 그 이론이나 이런 포스트 휴먼 티오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감히 뭐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제가 미천한 것 같고요. 사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론적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고정적인 형태의 인간 또는 병원체의 분리 또는 이제 분류 방법 이런 형태 또는 이런 인식 관계가 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제 논문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진단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백신 백신 사용 과정에 대한 이제 논쟁 이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병원체하고 인간하고 또 동물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 원고는 이미 그 자료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기 조직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PPT를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첫 번째 그림은 사실은 제가 이제 포항에서 저녁 한 10시쯤 되면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차가 있는데요. 그 기차에 특별하게 한 양을 귀국자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제 실어가지고 포항 지역에 이제 도착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마련하는 칸이 있는데 이 칸이 도착할 때의 플랫폼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보건 보건 일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퍼블릭 헬스 워커들이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항상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방호복을 입고 사실은 이제 환자들은 아니지만 이제 잠재적인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병원체에 대한 그 막연한 담지체라는 형태로서 이제 그 도착하는 사람들을 격리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까지 그러니까 14일 동안 격리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기 포항의 그 플랫폼에서 사람을 이렇게 그 마중을 하다가 우연히 저 양반의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은 병원체 피해자 또는 이제 숙주로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는 이제 병원체로서 공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분리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학자 중에서 랭던 위너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러스는 단순하게 촉매제일 뿐이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자체가 질병이다라고 이제 딱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회라고 불렸을 때 그 사회가 무엇인가를 좀 해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 엘레멘트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또는 인간,
숙주로서의 인간 아니면은 이제 그 병원체로서의 바이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미 바이러스와 인간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형태의 생존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미 생존을 해왔다. 이게 이제 캐서린 헬스가 이미 그 2020년도에 얘기를 한 것인데 바이러스는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단순화의 전략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염기 서열을 아주 짧게 만들어 가지고 숙주를 하이제킹해서 복제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자기를 복제하고 생존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은 이제 반대편 완전히 반대편으로 고도의 그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양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쥐엉키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사실 그 실마리를 얻은 것은 저희가 지금 인간 동물 연구 관계 연구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인탱글먼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인간이라는 것과 동물이라는 것과 또는 이제 그 병원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쥐엉킴의 상태를 스피시스 인 바이오 심바이오시스 그러니까 그 바이오 공생체로서의 생물종으로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단순하게 보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은 사회과학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과학기술학이나 이제 의료 사회학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인간 동물 그리고 이제 병원체 플러스 기술 그리고 사회 체계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구성체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뒤엉켜진 상태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을 보더라도 그 팬데믹 상황이 단순하게 병원체 본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또는 사회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따로 띄어가지고 고정된 형태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것에 이제 동학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특히 신종 감염병 같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미지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야기는 그 특별하게 퍼블릭 헬스를 전공하고 있는 앤 켈리라는 학자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런 경우에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는 사태는 전례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상력이 특별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역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투여되고 있는 모든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상상력과 이 내러티브 구조 안에서 구성을 하게 되고 또 구성할 때 그 결과로서 이제 저희가 백신도 생산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테스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 체계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그럼 상상력을 구성하는 도대체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를 드릴 두 가지 텀이 있는데 두 가지 그 개념은 한 가지는 이제 질병 경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질병의 경험들이 어떻게 현재 미지의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상상력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이제 맨 밑에 보여드리는 질병 경관이라는 diseasescapes라는 이제 개념이기도 한데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마 그 김한석 선생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정하고 있고 그리고 상상하는 것은 matter of fact라는 거죠.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라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매우 상이하게 확산하는 우려물로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이 실제로 becoming 리얼리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질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단순하게 병원체와 인간 사이의 관계로서 파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가 더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요소들, 그러니까 질병 경험이라든지 제도, 예측 모델, 그리고 진단법이라든지 백신, 병원체, 그리고 동물, 인간 등등의 요소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질병이라는 존재는 이 데스콜라가 얘기한 것처럼 복수의 본질 또는 형식 또는 실질로 나누는 대조 체계를 재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빽빽한 아날로지의 연결망으로서 이제 구성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빽빽한 아날로지의 연결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특히 이제 질병이라는 개념을 놓고서 사실 질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환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병원체 그 자체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바이러스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갈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모든 것을 그 구성하고 있는 일종의 패키지처럼 그 연결망으로서 조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조망의 개념으로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제 질병 경관이라는 개념이었고요. 사실은 이런 그 질병 경험과 경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이제 상정을 할 때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을 했는가? 특히 한국적 경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특별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 단순하게 뭐 빽빽한 아날로지의 네트워크라는 그 지점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맥락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제 맥락화라는 문제는 이제 사회 구성주의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이른바 이제 존재론적인 전회로 넘어갈 때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시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그런 그 이른바 그 뉴 머티리얼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라투어 같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일반론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발현되고 수행되는 그 지점 자체가 갖고 있는 시공간적 특성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정책이 특별하게 한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 학자들, 특히 이제 서구의 학자들이 한국의 방역 정책의 특성을 논의를 할 때 메르스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스의 경험을 가지고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선 이제 일반화시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한국의 이제 감염병 관리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때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봤을 때 이제 인간 동물 연구 네트워크에서 그 많은 토론 결과 가져온 것이 이것은 우리가 동물 또는 이제 가축 감염병의 요소를 따로 떼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있었던 개념 또는 경험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공격적이고 이른바 군사주의적인 그 동원 체계에 상응하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 이것이 일종의 아날로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과거의 살처분의 공격적 살처분 정책이 지금 현재에서는 2020년, 2021년 집단 방역을 관리하는 공간 중심의 집중적인 공격적 방식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었던 그 백신 논쟁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2010년도에 굉장히 강력했지만 짧게 있었던 논쟁이고요. 이후에 이런 문제가 중앙정부 중심의 백신 관리 체계로 굳어지는 형태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인과론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영역 차단과 공간 중심의 방역이라는 것이 이미 조류독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2019년도서부터 지금도 이제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사용했던 전략이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그 질병 관리 경험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특히 한국에서 이것은 이제 동물 가축 감염병의 경험에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사실 이제 끊임없이 그 매스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될 때 강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그 위생이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만 그 뒤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개인의 행위보다는 활동 공간과 영역을 기반으로 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특이하게 서구의 방역 정책과도 굉장히 구분되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테리토리얼한 그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그 개체군들을 카운팅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측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얼마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런 용이성에 그리고 또 얼마만큼 이제 조직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편의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그 특이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공간 또는 영역 중심적인 방역 정책일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제가 그냥 브리핑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건데 2021년도 2월 20일 날 있었던 브리핑 자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끊임없이 집단 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집단 감염에서 이제 개체 또는 개인의 행위는 사실 비가시화되는 것이죠. 비가시화되고 가시화되는 것은 그 공간이 가시화되는데 여기서 병원, 무도장 또는 공장, 또는 보습학원 아니면 플라스틱 공장 이런 형태로서 거기에서 몇 명이 감염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단을 했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 영국의 사례 중에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점은 한국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모델과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간 기반 이제 방역을 하고 있다라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의 각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절 통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정부에서 과학자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 자문 그룹 중에서 특별하게 행동과학자 그룹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면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행동과 하이지닉한 측면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인 건데 여기 보면은 영국 수상과 뭐 내무부 장관이나 교육부 내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여기 그 보건부 장관이 매일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할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stay home 집에 머무르고 protect NHS 영국의 이제 그 병원 시스템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save live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6개월 단위로 이제 사람들한테 매일 노출이 되면 이런 것 그리고 그 뒤에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 그 일일 브리핑이 끝날 때 여기 그 수상이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가 hands, face, space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는 것을 뭐 일부러 얘기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사실은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여기 이제 그 behavioral science 그룹에서 나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한국과는 구분되는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으로서 제가 좀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술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제 기술의 실마리도 사실 2010년도에 있었던 구제역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왜 하필 리얼타임 PCR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의 관리 권한이 지방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 있고 특별하게 질병관리청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백신 접종 그 네트워크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보건방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했었던 공간 중심의 방역 전략이라는 그런 경험 안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미 컨트리뷰션을 했던 것이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는 사스, 메르스까지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이미 경험의 구성물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질병 경험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제도화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단검사법, 여기 보이는 이 진단검사법은 2010년도 구제역 때 간이 진단검사법이었는데, 사실 이것을 두고선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이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아주 치열하게 그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최종 승자는 어, 감염병의 이머전시한 그 비상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뿐만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 매니징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사실 그 논쟁이 없었더라면 이제 뒤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중앙 집중적인 방역 시스템은 사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단검사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과학기술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운더리 오브젝트라는 개념인데, 특정한 경계 영역을 넘나드는 경우에 특정 기술이 갖고 있는 본래적 성격뿐만 아니라 유연하게 이제 플라스틱하게 이제 변형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공통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한다라는 주장을 수잔 리스타라는 이제 STS 학자가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바로 이 그 진단검사법 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관심을 두고 있는 백신조차도 이런 그 바운더리 오브젝트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 왜 하필 경계라는 경계를 구성하는 어떤 기술의 측면을 갖고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미 거기에는 정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존재론적인 경계 측면까지 모두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런 그것이 기술이라는, 여기에서는 이제 진단검사법, 그 간이 진단검사법 또는 이제 PCR 검사법 같은 그 형태에 녹아 들어가 있다.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것이 이미 인탱글드 되어 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이제 지방 정부에서 챌린징하는 경우이기도 한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PCR 검사법 말고 이제 이것을 lateral flow test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이 검사법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살짝 논쟁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리젝트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질병이라는 것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특히 과학기술과 자연적인 형태 또는 인간적인 형태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파악할 때 있어서 그 구성주의가 주장을 했었던 대상물에 대한 해석적 유연성이라는 측면, 플러스 ANT가 제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물의 행위성이라는 측면, 이 행위성에 대한 측면과 유연성에 대한 측면이 얽혀있는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팬데믹에 대해서도 사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일반론적이고 전 지구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어떤 그 단일한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확산되는 경향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이 맥락적인 구성성을 따로 떼가지고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그 맥락에서 어떻게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서 인간, 동물,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빽빽한 아날로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다른 형태의 리얼리티 또는 다른 형태의 질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 자아와 또는 비자아 사이의 공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질병에 대한 대응 방식은 특히 이제 가축 감염병에서 얻은 아날로지는 박멸 또는 eradication에 대한 그 개념을 깔고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라는 것은 병원체와 나와의 공존에 대한 문제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지난주에 그 노쇼로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 백신을 맞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 나에게 지금 들어가는 이 면역 그 백신이라는 것과 나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과 그 반응 속에서 어떻게 또 다른 형태의 무엇인가 그 면역이라는 것이 구성되고 있고 형성되는가. 그렇다면은 기존의 공격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박멸 지향의 질병 경관에서 공존과 행동 기반의 질병 경관으로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상정하면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어셈블라지라고 제가 어셈블라지스 오브 인탱글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특별하게 이제 저는 이제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서 이제 재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연구는 인간 동물 연구 네트워크의 그 선생님들과의 치열한 토론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임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아주 흥미롭게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지금 질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통적인 방식 혹은 뭐 단일 학문의 어떤 접근법으로는 잘 통하지 않고 조금 더 그러니까 학체관적이고 과학기술학에서의 여러 개념적 도구들 그리고 좀 더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걸 접근했을 때 조금 코로나 그 질병 자체가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발표도 그렇고 미리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가장 흥미롭게 이제 봤던 부분이 그 동물에 대한 우리의 경험, 동물 질병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방역 사이의 그 관계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좀 제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김기훈 선생이 얘기하신 것만큼 잘 보여졌나 하는 거에 조금 저는 그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을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도 계속 이제 살처분 쪽으로 가고 있고 한국의 이제 방역 동물 병에 대한 뭐 조류 독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살처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 19와 얼만큼 어넬러지를 가질 거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코로나 19에서 K 방역이라는 것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는 이재갑 교수가 사실 이제 그걸 책에서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굉장히 우연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도 굉장히 우연적이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 이런 것도 아주 우연적이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책의 핵심 주장은 결국 어쩌다 K 방역 뭐 이런 게 핵심 주장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게 한국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영국이 그 이런 그 질병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경험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도 외국들도 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가진 굉장히 그 독특한 성격이 사실은 지금 뭐 데이터들이 다 우한의 데이터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는 70세 이전의 사망률은 사실 독감보다 낮고 문제는 70세 이상의 사망률이 굉장히 그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병 자체가 사실 인류가 처음 경험해보는 종류의 어떤 병이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냥 앓고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든 사람을 희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지 말자 그랬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쨌건 그 노인들이라도 희생을 해서 안 된다 당연히 그런 거에 입각을 해서 이 병을 대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낯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수많은 팬데믹을 겪어봤고 수많은 질병을 겪어봤지만은 이런 형태의 병은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그리고 그 병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이 3일 정도가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병을 그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형태의 질병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각 국의 역량 이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이제 김기훈 선생은 오히려 그런 것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론 과학기술학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접했던 굉장히 낯선 존재인데 이거를 그 깔끔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금 본질적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횡설수설인데요. 예, 하여튼 뭐 너무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제가 그럼 뭐 짧게 대답을 드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몇 차례 그 다른 형태 페이퍼들을 이제 진짜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 깔끔하게 이해해 보려고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우연성에 대한 말씀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이제 그 K 방역이라는 것이 어쩌다 K 방역.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일종의 패치워크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적인 형태로서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왜 하필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진단 검사법에 대한 훈련을 했는가 한국에서 이제 2019년도 12월 달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우연성의 산물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낯선 질병에 대해서 낯설게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하나는 굉장히 그 계획 없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기존의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플렉서블한 측면이 있는 거죠. 우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제도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게 이제 한국이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비교 대상으로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공고하게 짜여진 방역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하필 통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도 해명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땐 질병을 잘못 선택하는 거죠. 그들이 사용했던 팬데믹 초기에 사용했던 예측 모델의 기반은 독감이었고요. 그리고 훈련 대상도 독감이었고 그리고 정책의 대상도 독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독감이라는 거는 애시당초 겨울에 한참 창궐하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플라티닝 더 커브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고 그래서 딜레이 시켜가지고 해결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쪽엔 굉장히 플렉서블한 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우연적인 것들을 이제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고, 여기는 굉장히 아주 단단하고 공고한 형태의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동물의 요소를 어떻게, 동물 질병에 대한 요소를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지금도 이제 많은 고민을 제가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것을 방역에 임하는 또는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정부 조직도 달랐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투여되는 사람들도 달랐는데, 거기선가 어중간하게 저기 홍성호 선생님은 항상 저기 예전에 그 논문에서도 쓰셨던 그 트레이딩 존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암묵적으로 무엇인가 이 동물 질병과 인간 질병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저희 이게 3시 30분에 원래 끝내야 되는데 37분이고 네. 40분까지 휴식 시간이거든요. 근데 45분까지 쉬는 걸로 하고 질문 한 분, 의정 선생님의 질문 있어요. 예. 네. 이제 마침 제가 전공이 면역학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지금 얘기가 약간 진단과 방역이 약간 섞여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부분은 사실 뭐 이게 바운더리 오브젝트라고 말할 정도도 아닌, 저도 뭐 옛날에는 의대에 있었고 지금 수의대에 있는 것처럼 진단 기법이나 사용하는 방식은 사람과 동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기존의 동물 부작이건 뭐 다른 질병이건 이게 또 이제 코로나에 접목되는 지점에서 그렇게 새로운 건 없고요. 저희가 보기엔 그게 뭐 진짜 뭐 경계를 나눌 것도 없고 같은 이제 동물로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좀 흥미롭다면은 지금 홍성욱 교수님 말한 것처럼 이 질병이 왜 초기에 혼란을 불러일으켜 왔냐면은 이렇게 신속하게 퍼지는 질병이 예상을 못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방역이라는 것도 이 무슨 영역과 공간으로 나누는 건 이 전염병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거고, 또 다른 유형의 전염병은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영역과 공간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질병의 특징은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그 무증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어떤 기존의 그 방역 체제가 탄탄하건 혹은 느슨하건 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체제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뭐 영국이건 한국이건.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작동하는 게 진짜 아까 보면 그런 홍성 선생님 말한 식의 어떤 이런 지점들이 이거 진짜 한번 뭐 드라이브 스루도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작동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질병에서 좀 더 진짜 이렇게 에스테이스적으로 접근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살피는 게 훨씬 더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뭐 저희가 어차피 면역을 학을 뭐 동물과 사람을 같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짧게 예. 네. 네, 뭐 저는 뭐 저 우희정 선생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명을 하려고 열심히 저기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예, 고맙습니다. 김규영 선생님 아주 흥미로운 발표, 저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다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리고요. 좀 앞으로 그 연구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동물 방역과 인간 방역 사이의 어떤 흥미로운 관계 좀 계속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김재희 선생님, 그 다음에 김기근 선생님 두 분 발표로 구성된 2부 첫 번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40분인데요. 3시 40분까지가 원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3시 45분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